연인과 헤어진 뒤 상대에게 빌려주거나 쓴 돈을 돌려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권리에 민감한 MZ세대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MZ판 이별 공식을 알아봤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이륜차 제작 단계에서부터 95dB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더욱 강화된 규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라이더들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방안이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법정에서 만난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 이른바 MZ세대 사이에선 이런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와의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이유로 데이트 비용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는데 석대성 기자가 MZ세대의 생각을 듣고 왔습니다. 사랑은 결단. 그 결단의 끝은 신혼집이 아닌 법정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선 몇 년 전부터 데이트 비용 관련 법률 상담이나 소송 의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20대와 30대, 이른바 MZ세대입니다. 한 2개월, 3개월 정도 지난 뒤에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선물을 준 사람이 상대방한테 이렇게 자기가 준 선물들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통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2013년 2건에 불과했던 연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관련 선고는 2015년 101건으로 늘었고 2019년엔 200건을 넘겼습니다. 최근 10년간 90배나 폭증한 겁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제기하는 법적 다툼입니다. 연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다시 말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법정까지 끌고 간 걸 말합니다. 연인 간 데이트 비용 부담은 어떨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데이트 비용 부담을 더 안고 있었는데 5대5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한 명이 내면은 다른 사람이 계좌로 보내줘요, 반을. 근데 네. 둘 다 학생 때부터 연애해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제가 직장에 있을 때는 제가 3분의 2 내고 이제 여자친구가 3분의 1 정도 내고 하는데 전 이제 취준생이어가지고 여자친구는 직장에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3분의 2 내고 제가 한 3분의 1 정도 내고 있어요. 반반으로 내긴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서로 분위기 가면서 밥을 사면은 제가 카페를 내고 영화를 내면은 또 다른 값을 내고 이렇게 뭐 각 재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데이트 통장으로 딱 반반씩 내서 이제 없어지면 약간 계속 채우는 식으로. 네. 데이트 통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선 남성 절반 가까이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개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여성이 남성보다 4배나 많았습니다. 연인 간 데이트 비용 문제, 결국 이별로 끝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제가 좀 많이 냈었어요. 네, 스트레스 받죠. 네, 치졸 한 건 아는데 약간 내가 먼저 이만큼을 내면은 걔가 막 어느 정도를 제시를 하는데 그게 막 그래도 보이니까 찌질하다고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나중에 좀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또 다른 설문조사, 응답자 81.2%가 데이트 비용 문제로 이별할 수 있다 대답했는데 8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7%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연애사 주요 관건으로 점점 더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자기 권리에 민감하고 주장이 강한 청년층에게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고 표현의 수단이 되는 돈은 기민한 요소입니다. 과거와 달리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높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권리의식으로 자기가 준 선물을 되돌려 받고 싶어하는 경제적 관념이 강해졌다. 사랑보다는 그 헤어지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경제적 관념이 훨씬 더 강한 측면을 보이는 게 현재 MZ다. 데이트 비용 관련 갈등이 실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 MZ세대는 어떻게 생각할까? 빌려줄 때 그걸 써야겠다. 각서를? 아니
그거 뭐라 하지? 맞아요. 그거를 써서 아니 근데 진짜로 좋아하고 오래 사귀는 사이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돈이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죠. 만약에 헤어지면 다시 받아야 되고. 자기가 해주고 싶어서 해줬다가 이제 싫어지니까 돌려줘 하는 건 좀 차라리 안 해주는 게 낫지 않았나. 좋은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으니까 그거는 사실 받을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소송까지 간다? 안 간다? 가는 사람만 손 들어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두 분만. 근데 그걸로 소송을 걸거나 하기는 좀 정도 있고 하니까. 저도 소송까지는 아니고 여기 친구는요? 저도 소송까지 사귀는 사이에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그럴 거면 사귀면 안 되죠. 심각한 상황의 경우를 가정했을 땐 얘기가 달라집니다. 외도를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헤어졌어. 안 좋게 헤어졌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받아야죠. 그러면 저도 받을 것 같아요. 받아야죠. 애매하네. 애초에 안 줄 것 같긴 한데. 오, 그러면은 그 딱 제가 돈을 준 시점이랑 그 딱 계산을 해서 외도할 때 했으면 좀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소송 들어갈 것 같네요. 그거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제 정신적인 안위를 위해서. 남자친구가 외도를 했어. 외도를 해서 나는 이게 너무 억울했던 거야. 이런 상황입니다. 고소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받아야지. 그거는 뭐 그냥 제가 억울하기도 하고 그냥 저는 얘를 믿고서 그 돈을 준 건데 그렇게 나오면은 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소송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좀 싸우자고 그냥 전쟁을 하자고 선포하는 거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끝까지 받아낼 것 같아요. 어떤 여자친구 만나고 싶으세요? 경제관념이 좀 박혀있는 그런 사람, 정상적인 여자. 사실상 사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만남이 짧고 또 만나자마자 굉장히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추세가 이러한 변호사 보수의 측면보다는 소송을 통해서 자신이 승소하겠다라는 것이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뜨거웠던 사랑, 뜨거워진 재판. MZ세대판 사랑과 전쟁이 법조계 신풍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데이트 비용 소송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도한 석대성 기자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줬던 돈이나 선물 이런 거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어떤 걸까요? 앵커님, 혹시 그 연인한테 돈이나 선물 받으면서 뭐 헤어지면 뭐 이별한 시각을 기점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함, 아니면 뭐 몇 월 며칠까지 대여 함, 뭐 이런 조건이 걸리거나 이런 혹시 조건이 걸렸더라도 증명할 만한 자료 갖고 계신 적 있으십니까? 네, 보통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돌려줘도 됩니다. 일단 빌려준 대여냐 아니면 그냥 준 증여냐 여부가 관건인데요. 데이트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그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그 데이트를 할 때 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뭐 반반씩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뭐 번갈아 가면서 이제 비용을 부담하는 얘기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보통 데이트를 할 때 내가 밥을 사고 뭐 몇 월 며칠까지 갚을 것 아니면 뭐 얼마를 보낼 것 이렇게 뭐 차용증을 쓰거나 증거를 남기진 않습니다. 그냥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한 돈은 대가 없이 본인 의사로 지불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증여가 끝난 것에 대해서는 반환이 불가하고요.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도 재판부가 증여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돌려받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 돌려받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일단 소송으로 돌려받으려면 이제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이체 내역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몇 월 며칠까지 갚을 것 아니면 뭐 얼마를 보낼 것, 이걸 정말 차용증이나 공증으로 섞거나 아니면 뭐 증거를 남겼다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이기 때문에 뭐 좀 승소할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요.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이제 당사자 사이 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그 대법원 판례가 또 있습니다. 채권자가 증빙 자료를 갖고 있을 땐 또 이 역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법원은 이제 그 당사자의
경제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준 돈이나 재물은 돌려받기가 일단은 쉽지 않다는 게 보통 이제 법조계 의견이고요. 그런데 또 통상 연인끼리 주고받는 그 금액을 넘어서면 대여로 보기도 하는데 판단 액수는 이제 원고와 피고 재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돌려받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소송까지는 안 가고 일종의 뭐 권리구제 정도로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 외에도 또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또 있다고요? 그 사기나 기망의 행위가 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법조계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을 통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연인으로 다가와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빌려갖고 교제를 한 것이 아니라 연인으로 자신에게 접근을 해서 이것이 자신을 속이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이를 기화로 자신에게 많은 돈을 빌려간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사기 행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MZ판 사랑과 전쟁 좀 말이 웃기기는 한데 내 권리는 내려놓고 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포커스에서는 이륜차 관련 소식을 꾸준히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환경부가 심야 시간에 운행하는 이륜차를 대상으로 소음 규제를 하겠다고 고시한 지 약 5개월 만에 더 강화된 방안을 내놨는데요. 아예 제작 단계에서부터 95dB를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애물단지로만 취급되던 오토바이, 이번에는 입법 단계에서 국회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9일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륜차 소음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약 5개월 전 환경부가 심야 시간대 배기 소음이 95dB를 넘는 오토바이를 단속하겠다고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이륜차 배기 소음 허용 기준치를 95dB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환경부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안을 보면 현행 102에서 105dB에서 배기량에 따라 최대 95dB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토바이 제작 단계에서부터 해당 수치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남은 절차를 마치는 즉시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달 안에 결정날 상황에 놓이자 입법 의견 제출 기간에는 수백 개의 반대 의견이 달렸습니다.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차들은 이미 순정 상태에서 95dB를 초과한다는 점이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지난해 말 라이더들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데시벨 측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나온 결과에 따라 다수의 순정 이륜차가 쉽게 이 수치를 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튜닝이 되지 않은 이륜 차량 총 16대 가운데 5대가 데시벨 측정값인 5,000rpm에서 95를 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측정 방법 그대로 이행한 수치입니다. 이로써 문제없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가 한순간에 골칫덩어리로 전락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개정 이유를 코로나19 기간 동안 배달 수요가 급증해 소음 민원이 증가하면서 국민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려고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환경부 입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아닌 소음 관리로만 해결해 보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운전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좀 합리적인 선에서 소음을 제대로 단속을 해라. 그래서 소음을 줄여라 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해요. 오히려 뭐 나는 소음 계속 내겠다라는 사람들은 극소수인 것이고. 또한 정작 업계 및 운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이륜차 단체 앵그리라이더 측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이번 시행규칙의 부당함을 알리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명 라이딩 로이어로 불리는 앵그리라이더 대표 이호영 변호사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며 전해철 환노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배기소음 기준 강화는 오히려 소음 증대, 가속주행 소음을 기준으로 인증하는 유럽, 미국, 일본 등 국제 기준의 배치, 기존 기준인 105dB에 따라 인증받은 오토바이의 통행 제한 가능성, 업계 의견 누락 등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변호사는 환노위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문제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이륜차 운전자 단체를 포함한 간담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미자 의원과 진성준 의원의 경우 환경부에 해당 시행규칙과 관련한 진행 내역에 대해 확인해보고 자료 요구도 해보겠다는 등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는 게 이 변호사의 말입니다. 소음 진동관리법을 소관하는 환노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추후 국회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지켜보겠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네, 그동안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스러움이 좀 가중이 됐었습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부동산을 매각 또는 처분하시려는 분들은 금융시장 좀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결국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 퍼스트 시티즌 은행에 매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매각 그리고 향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변호사님 최근 이제 미국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하면서 결국엔 이 퍼스트 시티즈 은행에 매각이 되었죠. 네, 이번 달 26일 그 현지 시각입니다. 그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이제 퍼스트 시티즌 은행과 실리콘밸리 은행이 모든 예금과 대출에 대한 인수 계약을 이제 체결하였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10일에 이번 달 10일에 이제 예금 인출 상태로 그 연방예금보험공사 관리하에 들어간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제 보름여 만에 이제 새 주인에게 찾게 됐습니다. 우선 새 주인이 생겨서 어느 정도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가 좀 안정화되는 데는 좀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화에는 얼마나 큰 이게 영향이 있을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우선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저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세무사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은 1983년 10월 17일 빌 비거스트프와 로버트가 이제 공동으로 설립한 은행이건데요. 1995년까지 그 세너제이에서 산타클라라로 본사를 옮기면서 미국 각지에 지점을 낼 정도로 꾸준히 성장을 해왔던 은행입니다. 사업적으로 특이한 점은 그 이름에서도 아실 수가 있는 것처럼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만큼 많은 스타트업들과 그리고 와인 농장들 상대로 꾸준하게 거래를 하면서 성장을 좀 이어왔고요. 결국 이것들의 성장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였지만 이게 어쨌든 이번 파산 사태의 원인 중에서 아무래도 스타트업한테 미친 영향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스타트업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 스타트업 거래가 문제가 되었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게 좀 어떠한 이유로 이게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제가 됐을까요? 네, 우선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된 영업지는 그 캘리포니아였다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특히 좀 실리콘밸리는 세계적인 스타트업들한테는 중요한 성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 역시 스타트업들을 주로 고객으로 하셔서 성장을 좀 했는데 이는 우수한 성과를 내는 기반이 되기도 했는데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은 투자를 연속적으로 계속 받으면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대규모 투자 실수도 없게 되면서 이게 대출을 받을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금은 넘치는데 대출할 것이 없다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의 원인으로 발생했습니다. 자, 이것도 참 그런 게 고객이 예금을 하는데 대출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확실히 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을 고객군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변호사님, 그런데 왜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런 전략을 취한 걸까요? 네, 뭐 은행과 고객의 관계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뭐 저희 상황에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그 뭐 투자 관계 비슷한 면도 있고 또는 뭐 저희 같은 변호사, 세무사 모두 이제 좀 함께 성장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고객이 성장하면서 이제 금융기관도 그다음 변호사도 세무사도 이렇게 함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부터 이제 대기업이랑 바로 거래를 하는 건 좀 쉽진 않아요. 특히 후발주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거래를 하던 곳을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기도 하고 은행 간 또 서비스도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스타트업은 처음에 거래를 트면 그 뒤에 이제 기업이 커지면서 점점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 개의 스타트업과 거래를 하면 그중 몇 개 이제 유니콘이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대기업을 이제 거래처로 갖게 되는 뭐 이러한 용이함이 있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래서 이제 스타트업과 거래를 이제 개시를 하는 뭐 이런 사업 전략을 취했습니다. 대단히 뭐 또 성공적인 판단이었고요. 대출이 많지 않다는 점이 조금 이제 문제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안전자산인 그 미국 국채를 또 이제 받은 예금으로 이제 취득을 함으로써 충분히 커버가 됐습니다. 사실 그 대출이랑 이런 국채나 뭐 회사채 같은 채무증권은 얘가 이렇게 종이에 있냐 아니면 그냥 없냐 뭐 요 차이만 있지 비슷해서 이제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과 거래를 통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대출 대신에 이제 그 국채를 취득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은행과 비슷한 사업 전략을 취했고 또 다른 거는 국채는 상당한 안전자산이었기 때문에 되게 우수한 모델로 이렇게 뭐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참 여기까지 들어보면 문제가 없는 매우 우수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네, 그 문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투자의 방식인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보유하고 있던 국채가 대부분 이제 장기채였습니다. 장기채의 특성상 긴 기간 동안 투자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말하면 이제 조기에 상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매각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불구하게 이제 장기채를 그 단기간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기준금리가 좀 급격하게 상승했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국채 금리는 처음 발행할 때 고정이 되게 돼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에 많이 투자했던 게 채권의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원금 예를 들면 10억 원 정도의 3% 이자를 받는 국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10억 원을 신용이 좋거나 담보가 좋은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7% 금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출을 해주는 것들이 훨씬 더 이익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각할 경우에는 대규모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트위터나 이제 뭐 이런 인터넷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좀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제 고객들이 이제 정보 취득과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매우 민감한 이제 스타트업들이었고요. 자신들끼리 또 이제 정보를 많이 공유하는 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은행이었다면 이제 장기채를 매각을 할 때 뭐 유동성이 조금 이제 부족해서 이제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해도 이제 조심스럽게 매각을 하면 이제 예금주들한테 이제 예금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러한 현금은 이제 충분히 안정적으로 확보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스타트업은 뭐 이게 뭐 장점이자 단점인데 뭐 요즘 우리나라 MZ세대도 그렇듯이 하루 종일 인터넷을 하고 서로 이제 사람들끼리 교신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향력 있는 몇 명이 실리콘밸리 은행 유동성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하게 되면 이제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고 그럼 각자 대표들이 자기 그 기업 재무 담당자한테 뭐 은행 바꿔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몇몇 이제 거래은행을 변경하는 스타트업들이 있게 되고 이제 그게 또 소문이 퍼지면 또 대규모 이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은 언제든지 고객이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뭐 일정 수준 이상의 예금을 뭐 보관은 하고 있지만 뭐 100%는 아니라서 모든 고객이 뭐 동시에 찾으러 오면 파산을 안 할 수 있는 은행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도 이렇게 트위터나 인터넷에서 소문이 쭉 퍼지면서 고객들이 대거 이탈을 하고 그래서 파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지 뭐 다행히 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인수를 하면서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가는 거는 같은데요. 향후 금융시장의 영향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특히 이제 뭐 매수하거나 매각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 사태 충격이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한 가지 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연준이 금리를 다시 인상했다는 점을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사태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연준이 이렇게까지 쉽사리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당분간은 기존의 정책 기조가 금리를 인상되는 것을 이어진다라고 보는 자체가 시장이 어느 정도 이런 충격을 좀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외에 아무래도 국내 영향에도 관심이 저희는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영향은 또 없는지, 또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는 이제 세무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저는 뭐 그 증권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그런 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스타트업이 잘못한 것은 없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금융시장은 아무래도 뭐 고객이든 자산이든 아니면 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든 간에 이제 좀 포트폴리오 효과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금융기관은 특히나 자신이 보유한 자기 자본에 비해서 이제 자금을 외부로부터 받고 그걸 또 누군가한테 중개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재무적 위험, 노출되는 위험이 익스포저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단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제 스타트업으로 고객군이 좀 편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타트업 전체가 일정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스타트업계가 전반적으로 일정한 데미지를 받게 되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은 소문과 정보 트렌드에 매우 민감하고 이제 금융기관으로서는 이런 것이 이제 더 큰 리스크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이제 금융기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뭐 신용카드 발급이라든지 뭐 대금 결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주식 투자를 뭐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스타트업을 주력으로 하는 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좀 경기도 좋지 않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조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에 변호사님께서 당부해주신 주식 정보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또 향후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